네, 안녕하세요. 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차 시 수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좀 수업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은 2시간 안에 학습 활동까지 다 수업이 끝났는데 요건 소설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 분량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직접 선생님하고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이런 어떤 소설의 내용들을 직접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면 뭐 2시간 안에도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화면을 한 단계 거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업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소설 같은 거니까 내용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인물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보가 경성을 전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것들을 보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의 내면 심리를 내면 의식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의 모습을 보면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느껴지는 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약간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구보의 모습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정작 목적지가 없는 구보의 모습. 그래서 방황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서 전차는 계속 가고 있지만 목적지가 없기에 구보는 내리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구보의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자신과 선을 봤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만났을 때 혹시나 저 여인이 날 알아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혹시 저 여인도 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 내가 가서 말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저 여인하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만났었는지를 생각하는 부분들, 막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여성은 내려서 다른 차로 갈아타는 곳에 안전지대로 가버리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구보는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은 그 여성을 떠나보내게 되는, 그리고 와서 뭔가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보라는 인물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인물입니다. 뭐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도 느껴지는데 구보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험 같은 데도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와 연관져서 구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인물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구보라는 인물이 작가 박태원의 자전적 인물이라는 거, 소설의 인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에는 구보라고 하는 어떤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속에서 그 지식인이 보여주는 어떤 무기력함,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소설가 구보시의 일기를 한번 쭉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작품은 현대소설입니다. 1930년대에 이어진 이제 우리가 개화기 이후에 쓰여진 작품들을 보통 근현대 소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1930년대에 쓰여진 현대 소설이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더니즘 소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 소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1930년대 문단의 특징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경향, 그 당시 어떤 문단의 현실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이 살펴봤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말 그대로 모더니즘 소설은 약간 그 이전과는 달라지는 새로운 경향을 추구했고, 그다음 서양의
것들을 가져다가 뭔가 파격적인 형식의 실험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어떤 일제강점기라는 시절 속에서 지식인이지만 뭔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내면 의식으로 드러나는 소설들이 좀 많이 쓰여져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세태소설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태소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세태라고 하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세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풀이를 해본다면 뭔 뜻이냐면, 세태는 말 그대로 세상의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인 이 세상이죠. 그 세상이 현재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어떠한 풍속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태는 좀 다른 말로는 풍속이다 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태소설을 다른 말로 이제 좀 풍속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태소설은 어떤 시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시기에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한 소설을 세태소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1930년대에 서울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낸 세태소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 그 세태 속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구보의 주인공의 뭐가, 심리가 주로 서술되는 소설이었죠. 그래서 심리소설이다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굉장히 다양하게 불릴 수 있는데, 갈래가 성격은 갈래 그대로입니다. 심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심리소설이고요. 세태에 대해서 관찰하고 묘사하는 그러한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여러분들이 갈래를 잘 파악했다면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30년대의 서울,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소설가인데, 어떤 소설가냐? 무기력하다고 얘기했죠. 구보 떠올리시면 됩니다.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의 서울, 그리고 그 서울을 살아가는 그 소설가인 주인공의 내면의 의식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다는 거, 이런 것들. 자, 특징은 이 작품은 특별한 줄거리는 없습니다. 그냥 주인공이 하루 어떤 일을 겪었는가,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을 들어가는 과정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공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용어가. 의식의 흐름, 즉 주인공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서술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용어, 이 용어 되게 중요한데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문학 활동할 때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문학 활동에도, 학습 활동에도 이 용어를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뒤에 학습 활동 부분을 좀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아, 선생님 맞아요. 학습 활동에 그 정리돼 있어요.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친구는 의식의 흐름이 뭐죠? 하는 이런 궁금증, 질문이 먼저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용어는 간단해요. 말 그대로 내 생각이 어떻게 전개돼 가는가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소설을 그냥 그 생각의 흐름대로 쭉 쓴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는데, 이 작품도 구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소설이 흘러가는 작품이었죠. 자, 그리고 주인공이 하루 여정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여기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도 굉장히 이 작품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로형 구성이라고 하는데, 여로입니다. 여로는 여자는 여행이에요. 여행. 그리고 로는 길로자입니다. 그래서 여로 하면은 여행하는 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 하루 동안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즉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그 장소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여로형이라는 말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 이동하는 공간을 따라가면서 소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로형 소설이다, 만약에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동하는 공간에 따라서 소설이 전개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주인공 구보가 이동하는 공간에 따라서 소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형 구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두 개가 같이 만나 있는 거예요. 여러형 구성과 동시에 의식의 흐름, 즉 구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면서 동시에 그 공간에서 구보는 의식이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전개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소설이 서술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이게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 됩니다. 전개 방식이에요, 이게. 이게 전개 방식입니다. 아, 이 작품은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 주인공 구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장소의 이동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장소에서 구보의 머릿속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이 작품의 전개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정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형 소설이라고 했죠. 여러형 소설은 다른 말로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서울 시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작품은 이렇게 여로를 보여주면서 이 여로가 바로 서울의 모습이죠. 그 당시 서울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 서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시대의 뭐의 모습을, 세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 서울의 풍경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서울의 모습 같은 것들과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의식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심리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한 소설을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세태소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서 같은 거, 교과서 참고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서 공부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공부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려고 참고서 같은 거 가지고 사서 공부하는 친구도 많을 텐데 참고서 사서 공부하면 좋죠. 왜냐하면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이런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참고서 안에. 근데 참고서가 갖는 단점이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고생해서 찾은 게 아니다 보니까 참고서에 다 이미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쉬워요. 근데 쉽다는 건 그만큼 소홀하기 쉽습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참고서에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건 뭔 뜻이지? 왜 이렇게 말했지? 이거를 곰곰이 따지면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참고서에 이렇게 딱 정리가 다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통째로 외운다. 아니면 두 번째, 그냥 쓱 훑어보고 넘어가요.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는 왜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지? 하는 겁니다. 공부는 참고서 같은 거 사서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참고서를 사서 공부하실 때에는 그 참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내 걸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즉 고민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작품에 나오는 구보가 생각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걸 봤을 때 나는 그럼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지? 이걸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찾아보시고 안 되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비로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참고서에 써져 있는 걸 달달 외운다고 아니면 눈으로만 본 게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리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지만 공부는 결국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정리를 잘해둬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걸로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진짜 제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가 하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찾아보는 노력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서 이 작품의 구성인데요.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작품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서 여러형 작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형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즉
하루 동안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 그러면서 그 집을 나와서 집에 돌아가기까지 수많은 공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공간들을 거치면서 이 수많은 공간들 각각에서 뭘 보고 뭘 생각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공간의 이동, 여로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생각했다, 뭘 떠올렸다, 뭘 생각했다, 뭘 생각하고 뭘 생각했다, 뭘 생각했다. 다 나오죠. 뭘 생각했다. 이게 다 뭐냐? 이 생각했다는 것들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자,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른 글씨가 너무 작죠? 자, 이렇게 좀 크게 할게요. 자,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전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이 작품의 구성인 거예요. 아, 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여정에 따른.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선생님 좀 아이고 시끄럽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여로형이라는 거 나오죠? 네. 그래서 요게 바로 여로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바로 뭐다? 이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작품의 구성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시면 돼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여로형 소설, 동시에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면 작품의 구성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본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은 어디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본 부분은 이 부분이 실려있는 겁니다. 이 종로 네거리에서부터 전차 안에까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짧게 앞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로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 부분 내용이 좀 궁금하다는 친구는 책을 직접 구입을 하시던 아니면은 뭐 학교 도서실 지금 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립 도서관 같은데 이런 데 군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빌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쭉 걷다가 여러분이 봤던 부분에는 종로 네거리에서 시력이 뭔가 안 좋다 하는 그런 불안감 느끼는 부분 기억나시나요? 안과 같던 거 떠올리는 그 부분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화신상해 백화점이라고 그랬죠. 이 백화점에 갔을 때 아이와 젊은 부부의 모습을 봤죠. 점심 먹으러 왔던 젊은 부부. 그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막 업신여길까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행복을 빌어주자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자신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공간을 옮겨서 안전지대에 타 있다가 전차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전차에 타죠.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전차에 탑니다. 자, 전차에 탄 다음에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죠. 왜 안 나가느냐? 고독에 대해서. 나는 고독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얘기하는 부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고독에 대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손에서 동전 꺼내가지고 막 동전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전차에 오르는 전에 맞선 봤던 여인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저 여인도 혹시 날 알아보진 않았을까? 저 여인하고 그죠? 그 여인에게 아는 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여인도 날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다가 그 여인이 내려버립니다. 차에서. 그러면서 같이 내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두고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저 여인과 과거에 만났던 그때의 기억들 떠올리면서 서로 뭔가 우유부단하게 재고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인연이 되지 않았던 그 과거의 그런 기억들 떠올리고 그러면서 혹시나 저 여인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만 하죠. 생각들만. 자, 이래서 구보의 성격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줄거리에 아마 조금씩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간이 또 어디냐? 다방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193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어디냐면 다방입니다. 다방이에요, 다방. 다방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 보시면요, 아직도 이 당시 때 그때 어떤 그런 문인들 있죠. 그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녀갔었던 어떤 다방, 카페죠, 카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막 이제 그 당시 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막 이런 것도 표시도 돼 있고 막 그런데 자, 이 정도로 이제 그 시대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간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그런 시대의 모습, 그 다음에 글, 소설에 대한 것들, 이런 걸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었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온 부분인데, 소설 한번 읽어본다면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에 갔다가, 다시 다방에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갔다가, 그 다음 다시 카페를 갔다가, 종로로 다시 가서 마지막 어디로 간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을 돌아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로형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자, 요거. 자, 다른 말로 원점 회귀형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그죠? 잘 보이게 이렇게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점점 칠할수록 더 진해져서 안 보이나요? 자, 원점 회귀형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제목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점이죠. 원점은 뭐냐면 원래 있던 점, 즉 집이잖아요. 집.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죠. 자, 집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다시 동그라미가 안 되네.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즉 집에서 나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 집이 바로 이 소설에서는 뭐가 되느냐?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 글씨 쓰기가 힘드네요.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 못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학교 나오셔서 보시면 선생님이 선생님 글씨를 온라인으로 봤을 땐 굉장히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쓰시는데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못 쓰지 않아요. 자, 여기가 원래 있던 점,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지점, 주인공이 원래 있던 지점이 집인데 이 원래 있던 지점으로 주인공이 나갔다가 다시 뭐합니까? 돌아오죠. 돌아온다는 말이 뭐냐? 회귀한다, 회귀. 한자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귀. 원래 있던 곳으로 귀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온다. 그래서 원점 회귀형 소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여로형 소설은 맞아요. 왜냐 이렇게 다양한 곳을 가면서 가는 공간에 따라서 전개되는 작품이니까 여로형이라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원점 회귀형 소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여로형하고 원점 회귀형이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로형 소설입니다 라는 다른 작품을 봤을 때 그럼 이거 원점 회귀형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작품은 여로형인데 원래 있던 집에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는 소설이기 때문에 원점 회귀형이라고 말한 거지, 만약에 이 작품의 주인공 구보가 집에서 나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면 이 작품은 여로형은 맞지만 원점 회귀형은 아닌 거예요. 아셨죠? 여로형과 원점 회귀형이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로형 소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원점 회귀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사건의 전개 방식 보시면 이 작품은 집에서 나가서 서울의 거리를 걷고 전차 안에 갔다가, 이게 교과서 수록된 부분입니다. 다방에 갔다가 대합실에 갔다가 다시 다방으로 갔다가 서울 거리를 걷고 술집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집이라는 공간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공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금 전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걸 뭐라 부른다? 원점 회귀형이다 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쓴 작품이다 라고 해서 이걸 뭐라 부르는 거다? 여로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뜻이에요. 여로형, 원점 회귀형, 이게 다른 말로 뭐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 하면 이것도 용어를 아냐 모르냐의 싸움인데, 시험 문제, 만약에 시험 문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한 다음에 1번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 구보의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네 하면서 쉽게 풀어요. 쉽게 풉니다. 근데 이걸 말만 싹 바꿔서 여로형 소설이다. 이러면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가서 선생님이 이거 구보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대로 쓰여진 작품이잖아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기는 안 돼요. 그걸 안 돼요. 그거 아는데 왜 틀렸어?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형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이럽니다. 그 여러분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로형이 뭐냐? 원점 회귀형이 뭐냐? 하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문법 용어, 아니 문학 용어들 있죠. 이런 용어들은요.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수준 정도 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좀 더 어려운 용어로 다시 부르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부르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전문가들, 의사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도 용어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심장이 갑자기 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심장에 문제가 있나 봐. 근데 이걸 막 전문적인 용어로 막 이상한 영어 같은 명칭을 막 써가면서 막 부르면 여러분들 그 용어 듣고 도대체 저 용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의사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바로. 바로 그런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문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문학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요, 그 문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좀 잘 알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학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을 보고 나서 그 문학에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그 문학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문학의 전문가인 동시에 수능 볼 준비가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위의 내용도 볼게요. 이 작품은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를 따르지 않죠. 그럼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가 뭔데요? 우리가 소설의 5단계 이렇게 얘기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처음에 사건이 시작돼서 사건이 진행돼 나가다가 위기 상황이 닥치죠. 그래서 그 위기가 극단에 치닫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그 위기가 해소가 되면서 행복한 어떤 위기의 해소와 더불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결말 또는 뭐 어떤 슬픈 결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 단계로 소설이 보통 가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이 전개되려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도 배웠잖아요.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인물과 배경과 그다음 뭡니까? 사건이죠. 사건이 있어야 돼요. 소설은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다는 말은요. 뭐가 있다는 얘기냐?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예요. 즉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요. 무언가 시작되는 이 원인이 되는 무언가 있어야 되고요. 이 원인 때문에 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뭔가 위기가 됐다가 이걸로 인해서 이 문제가 극단에 치닫았다가 해결되는 즉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읽는 게 소설이거든요. 보통 이게 소설의 일반적인 짜임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소설에서 뭐라 부르는 거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주로 많이 파악하는 게 뭐냐?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줄거리. 그 다음에 그 줄거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면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를 따라가는 게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작품 구보시의 일일은요. 특별히 그러한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의식의 흐름. 주인공의 단편적인 생각들, 의식들, 그걸 그냥 보여줍니다. 그냥 주인공이 전차 타고 아무 목적 없이 가다가 여기저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거 보고는 저 생각하고 저거 보고는 이 생각하고 갑자기 전차에서 본 여인을 보고는 이런 생각했다가 갑자기 다방으로 가고 이 작품은 특별히 어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하고는 다른 전개 방식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술상의 즉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에서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말 그대로 주인공의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개되는 방식이에요. 여기 나오죠. 등장인물의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야기의 시간의 순서나 논리성은 뭐 한다고요? 무시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앞에 무언가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공은 그걸 보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한 거야. 즉 논리성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떠올리고 있는지 어떤 걸 생각해내고 있는지 이런 걸 그냥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주인공이 등장인물이 보고 드는 외부적 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부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떠올리는 생각이 중심이에요. 생각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겠죠, 주인공이 당연히. 어떤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뭐나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어떤 뭐 건물 환경 이런 걸 볼 겁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본 다음에 구보가 이 작품은 구보가 되겠죠. 구보가 뭘 떠올리고 있냐가 이 작품에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법으로 몽타주 기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좀 어려운 기법일 수도 있는데요. 몽타주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시점에서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겹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에서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것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요. 어느 한 시점에, 즉 현재 같은 시점에 과거에 있죠, 과거. 과거의 기억을 회상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 현재에는 현재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동시에. 과거도 있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겹치죠. 이렇게 쓰는 기법을 뭐라고 한다? 몽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대한 연상을 말하는데요. 떠올림, 생각을 말하는데 그 내면의 생각이 그냥 두서없이 막 떠올라요, 그냥. 내가 현재의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과거의 기법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 회상 장면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봤던 교과서 장면에서는 이 몽타주 기법이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에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좀 읽어보시면 그 뒤에 이제 다방을 가잖아요. 이 뒷이야기에 보시면 그 다방에 갔을 때 그 다방에서 이제 주인공이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 부분에서 몽타주 기법이 쓰이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몽타주 기법도 쓰인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몽타주 기법이 도대체 어디 쓰인 거예요? 뭐 이렇게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소설 다른 장면을 좀 보시면 거기에 몽타주 기법이 쓰인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중요한 또 특징이 뭐냐? 시점입니다. 시점. 자, 우리가 시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낯설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는 말 그대로 볼 시자입니다. 본다. 이런 뜻이에요. 본다. 점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시점 하면은 보는 지점 이겁니다. 보는 지점. 그럼 도대체 누가 보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으면 그 안에 내용이 있겠죠.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소설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소설 안에 내용이 있다는 거는 소설 안에 누가 있어요? 중요한 소설의 이제 구성의 3요소죠. 뭡니까? 일단은 누가 있어야 돼요?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주인공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겪는 뭐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공간적인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이 있죠. 자, 보통 이게 소설이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독자죠. 이 책을 읽는, 소설을 읽는 독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는 건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작품 속의 인물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독자인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건,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가를 읽을 때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이 작품 속의 인물이 어떤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즉, 이 사람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이야기를 쓴다, 서술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서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서술자예요. 서술자입니다. 서술자입니다. 서술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철수가 영수랑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데 철수가 영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 나 어제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영수가 물어봐요. 왜? 철수가 대답을 합니다. 아, 내가 어제 왜 혼났냐면 엄마한테 엄마 몰래 어제 학원 안 갔거든. 자,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만약에 영수가 독자라고 생각해봐요. 이 이야기에서 영수가 독자면 철수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철수가 자기 얘기를 했죠. 철수 자신이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1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했으니까. 1인칭이에요, 1인칭. 자, 1인칭이면서 1인칭인 사람, 본인이, 즉 여기서의 서술자는 철수가 철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1인칭이죠, 이렇게. 서술자인 철수가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 1인칭. 그리고 이때 이 말을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인칭 시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인칭 서술자가 1인칭의 시점에서, 즉 1인칭 인물의 지점에서 바라보고 독자에게 말했다. 이게 1인칭 시점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자, 그때 그 인물이 이렇게 해서 1인칭인데, 같은 인물이면, 그죠? 서술자랑 인물이 같으면 1인칭인데, 그때 이 인물이 이 작품 안에서 주인공이면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1인칭 시점으로 말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니야. 근데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는, 즉 이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는 서술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게 작품이잖아요. 이게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작품이죠. 글씨 쓰기 힘드네요. 이게 작품이죠. 작품의 외부에 존재하는 서술자. 그럼 외부니까 3인칭이죠. 3인칭입니다. 3인칭.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3인칭 시점이에요. 이건 3인칭 시점입니다. 자, 3인칭 시점인데 3인칭도 이 바깥에서 이걸 그냥 보고 이야기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의 서술자가 관찰자인 시점에서 독자에게 이 이야기를 말해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3인칭 시점의 중요한 시점이 뭐가 있느냐? 3인칭 전지적 시점이 있습니다. 전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신을 보고 전지전능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전지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신과 같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런 거를 마치 신인 것처럼 다 알고 독자에게 말해주면 이건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밖에서 지켜본 걸 이야기는 하지만 이 인물이 왜 그랬는지 이런 속마음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지적 시점은 이 인물이 왜 그랬는지 속마음까지 다 알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알려줄 때 독자가 들을 때 이 서술자가 어떻게 말해주는지를 잘 보면 이 서술자가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관찰자인지 전지적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은 도대체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몇 인칭 시점이냐? 이 작품은 3인칭 시점입니다. 이 작품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3인칭인데 여러분들이 이 작품 읽으면서 약간 어색한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3인칭이라고 하는데 3인칭이 좀 어색한데요. 왜냐? 서술자랑 인물, 여기선 구보죠. 구보. 그 시점에 서술자가 동화되어 있습니다. 즉,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서, 구보의 시점에서
구보의 시선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3인칭인데 문제는 말할 때 그 말하는 시점을 1인칭인 구보의 시점에서 바라보듯이 서술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3인칭이지만 마치 뭐 같은 느낌이 드냐? 1인칭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을 때요. 3인칭 서술자가 서술하는 작품인데 마치 1인칭인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동시에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서술자가 인물이 뭐 된 것 같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인칭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작품이지만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은 서술자가 구보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꼭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한 거니까. 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학습 활동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40쪽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의 성격과 관련된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다 정리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이런 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적은 것과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보 일단 우유부단하죠? 그렇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활동적이지도 않고요.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냉철하지도 않습니다. 소심하죠? 이렇게 두 가지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많죠? 목적지 없이 배회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여자. 그죠? 여자하고 시선이 마주칠까봐 걱정하는 모습, 여자를 보고도 아는 채 할지 말지 망설이는 모습,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는 모습, 전차에서 내린 여성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 여자에게 대담하게 다가서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이 구보가 굉장히 좀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구나.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구나 하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동대문 정차 안에서 구보는 예전에 만난 적 있던 여자를 발견을 하죠. 자, 구보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단은 여자가 전차에 타는 장면, 탈 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죠. 구보는 굉장히 사색적입니다. 생각은 많아요. 근데 행동이 떨어진다는 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죠. 여자는 날 봤을까? 나 봤을 거야. 난 기억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저 여자를 대해야 될까? 아는 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거. 그러면서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그러다가 진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저 여자한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뭔가 감정의 모독이고 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별 생각만 하고 있는 사이에 여자가 전차에서 내려버리죠. 여자가 전차에서 내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나도 따라 내릴까? 혹시나 따라온 나를 보고는 저 여자가 알아채고는 나를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러다가 이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내 전차가 떠나버리죠. 여자랑 멀어지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차 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죠. 이게 구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바로 구보가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구보는 서울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자, 구보가 이렇게 서울 거리를 배회하면서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바라는 건 뭘까 하는 생각. 뭘까요? 뭘까요? 구보는 서울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물하고 인물들을 관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독하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떠올리냐? 끊임없이 이게 중요하죠. 행복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행복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 백화점에서 봤던 부부의 모습에서도 행복을 떠올리고 동전 꺼내놓고 생각하면서도 행복. 그 다음에 뭐 어딜 갈까 하다가 뭐 정신병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를 연구실에 있는 병원 친구 찾아갈까 하다가 그것도 행복은 아닐 거야. 그러다가 또 그 여인을 보면서 혹시나 저 여인이 나에게 행복을 줄 여인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 행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결국 구보는 원하는 게 뭘까 이거예요.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함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찾고 싶다고 하면서 행복을 생각만 하고 있죠. 생각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게 이제 구보란 인물의 특징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형식적인 표현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의 서술 방식, 중요한 서술 방식,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죠. 뭐냐? 의식의 흐름.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까 얘기했죠. 학습 활동을 지난 시간에 해보라고 했는데 한 친구라면 바로 이 부분에서 선생님 맞아요. 학습 활동의 의식의 흐름이 뭔지 설명돼 있었어요.
하는 걸 아실 거라는 거. 이 부분입니다.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즉 등장인물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외부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있고 어떤 것을 보고 나서 그걸 통해서 뭘 떠올리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내부적인 거, 내면,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가는 구성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외부에서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계기로 뭘 떠올리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서술의 중심이 됩니다. 뭘 떠올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작품도 구보가 여러 가지를 떠올리겠죠. 그리고 구보가 떠올리는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뭐가 전개되고 뭐가 기억이 떠오르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장면을 떠올린다면 구보가 손바닥 위에 5개 동전을, 연도를 보다가 발행 연도를 쭉 보면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특별하게 의미가 떠오르는 게 없는 부질없는 짓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는 걸 생각하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의식의 흐름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겁니다. 즉 어떤 장면을 보고 그 장면 속에서 이 주인공인 구보의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 전개되는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서술한 방식을 의식의 흐름에 따른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문체상의 특징. 이거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또 한번 설명했던 건데요. 교과서 이제 38쪽에 있는 일부의 장면입니다. 여자를 만났던 장면. 그래서 그 여자를 보면서 생각을 떠올리는 장면. 그 지난 여자 만나고 나서 선보고 나서 1년 동안 꿈에서조차 그 여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저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저 여자를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감정의 모독이고 일종의 죄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진짜 저 여자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생각에 잠겨있는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문장이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죠? 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마침표가 찍혔잖아요. 그죠?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 네 줄이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길죠? 이렇게 긴 형태의 문장을 뭐라고 한다? 만연체, 문체. 무슨 문체다? 너무 길게 쓰여지는 문체. 무슨 문체? 만연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을 길게 쓰니까, 물론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문장이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굉장히 길게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긴 거예요. 세 줄여도 굉장히 긴 문장이고요. 이것도 긴 문장입니다. 두 줄도. 짧게 쓸 수 있는 문장인데, 자, 그리고 대신에 이 긴 문장을 쉬어가라고 쉼표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굉장히 자주 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연체 문장과 잦은 쉼표가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장을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썼느냐? 만연체 문장은 내 생각,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전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머릿속에 어떤 생각 떠올려보면 알겠지만 생각이라는 건요,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막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정돈되지 않은 그 사유, 생각의 전개 과정을,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면 쉼표를 써가면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의 생각들을 쉼표를 써가면서 쭉 늘어놓는 것이야말로 생각이 막 두서없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생각들마다의 쉼표를 잦게 써줘서 그 문장들, 너무 긴 문장을 끊어주는 거죠. 그럼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그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전개인데, 그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뭐냐? 바로 만연체와 쉼표의 잦은 사용인 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거죠. 결과적으로 이 작품의 이러한 의식의 흐름 기법, 그리고 만연체와 잦은 쉼표의 사용은 이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느냐? 여기 나오죠. 이 작품은 생활과 예술, 고독과 행복이라고 하는 대립적인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물. 이게 누구냐? 구보입니다. 그러니까 구보는 글쓰기 하면서 특별한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구보는 생각을 하죠. 고독하고 힘겨운 와중에서도
그 글쓰기를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의 갈등이 섞여 있는 그 내면을 구보가 가는 길에 따른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서 잘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그러한 구보의 의식을 만연체와 잦은 쉼표를 사용하는 특징을 통해서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구보의 모습에 잘 드러나고 있고 이 구보의 모습은 바로 뭘 보여주느냐? 1930년대 일제강점기하에 무기력했던 지식인들의 고독함, 쓸쓸한 내면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구보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 구보의 모습은 단지 구보라는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보의 모습을 통해 1930년대 지식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1쪽의 교과서에 있는 모둠 활동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거기 나오는 이상의 날개나 오상원의 유해 같은 작품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단원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